돈을 많이 버는 게 이제 목표였었죠. 퇴직금 얼마 받았어? 아, 퇴직금은 근데 이게 그 팁을 줄 수 있어. 근데 팁을 주면서 내가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거야. 카카오티가 났다, 우버가 났다. 한국에서는 카카오티가 낫다.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근데 뭐 서비스 연 구독료 5만 원이야. 그럼 뭐 집에 지붕 뿌리 뽑히겠다. 안녕하세요, 박진희입니다. 오늘은 제로백 조수석이라는 새로운 코너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코너명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말 그대로 조수석이죠. 첫 순서로 조수석에 태울 아주 귀중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저희 제로백 대부의 사회이사로 활동을 해주고 있는 김승현 이사를 모셨습니다. 승현님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수석 첫 번째 게스트, 김승현입니다. 저는 IT 업계에서 9년 정도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로 근무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회사라는 울타리를 잠시 떠나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시장과 서비스들을 좀 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한 2년 됐나요? 얼마나 지금 세계 일주를 하고 계시죠? 지금 세계 일주 한지는 1년 8개월 정도 됐고, 아시아, 유럽, 남미 이렇게까지 하고, 지금 지난주에 귀국을 해서 한국에 잠시 머무르다가 다시 또 출국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좀 어떤 국가를 좀 더 많이 다녀보겠다 뭐 이런 계획들이 좀 있으신가요? 올해는 이제 북미,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앙아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또 전쟁이 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내년쯤에는 이제 정착을 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5년도인가요? 여름에 이제 SK텔레콤에서 인턴으로 처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만나게 된 인턴 동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이 있는데 사실 뭐 술 먹은 기억밖에 나지 않아서 뭐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저도 술 먹은 기억들이 많긴 한데, 인턴이라서 사실 지금 돌아보면은 우리가 사실 일을 한 건 아무것도 몰랐죠. 일을 한 건 아니고 정말 거의 돈 내고 체험을 해야 되는 수준으로 이제 그냥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곳이구나 정도로 이제 알 수 있었던, 사실 되게 귀중한 2달이라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후에 스타트업에서부터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다 보니까 대기업의 시스템을 그래도 맛보기 하는 건 되게 소중했던 그런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턴이 끝나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텔레콤에서 커리어를 처음 시작했고, 이제 승현님은 어디서 첫 커리어를 시작했죠? 저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어디였죠? 패스트 캠퍼스라는 교육 업체에서 한 1년 8개월 정도 다녔었고, 이후에 플리토라는 이제 번역을 주로 하는 스타트업에서 한 2년 반 정도, 5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스타트업에서 커리어를 쌓았고, 공교롭게도 이제 두 회사가 모두 상장을 했어요. 제가 받은 건 아무것도 없고요. 예. 하나도 없다? 스타트업은 좀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5년 정도 커리어를 시작을 했었고, 이후에는 또 이직을 해서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4년 반 정도 일을 했고. 그럼 팩캠에서는 어떤 역할을? 팩스트 캠퍼스의 주요 이제 그 상품은,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 위주였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IT 쪽 강의를 담당을 하고, 또 패스트 캠퍼스의 웹 서비스를 이제 담당을 했었어요. 네, 기획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워드프레스로 많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자체 개발로 좀 바꾸는 프로젝트도 지원을 제가 했었었고, 그렇게 이제 근무를 했었었죠. 그러면은 그 다음 커리어가 이제 플리토. 네, 플리토는 한국보다 해외 유저들이 더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유저가 번역을 요청을 하면은 이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번역가들이 번역을 달아주는 형태의 중개 플랫폼을. 실제 맨투맨으로 그러면 사람들 사람이 매칭되는. 그쵸, 이제 좀 가볍게 번역을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가 집단지성 번역이라고 해가지고 좀 가볍게 하고, 또 기업에서 필요한 그런 전문 번역 서비스들은 실제로 번역가들을 이제 매칭해서 끝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게 주요 모델이었었습니다. 그럼 사실 요즘 같은 이제 생성형 시대에는 그런 통번역 서비스나 이런 플랫폼들이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그 시대 흐름에 맞춰가지고 세미나 같은 거 하면 동시 자막으로 동시 통역이라든지 그런 식으로도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많이 이게 좀 적응해서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이제 다음으로 넘어간 게 카카오 모빌리티로 넘어갔던 게 능력자 이직을 몇 번이나. 그러면은 이제 팩캠, 플리토, 카카오 모빌리티 점프 할 때마다 돈을 얼마나 올려서 왔었어요? 돈은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참 아쉬운 게, 이게 제가 그때는 이제 또 주니어다 보니까 팩캠에서도 연봉 협상을 하면서 이게 좀 올렸었고, 스타트업은 또 그런 게 이제 매력이죠. 이제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협상을 또 할 수 있고, 그땐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플리토를 이직을 할 때는 우리 연봉을 깎았었어요. 그렇게 깎아가지고 다시 이제 복구하는 시간이 좀 걸렸죠. 그때는 이제
돈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해서 베팅을 좀 했었었고, 어떤 뭐 도메인에 대한 경험인가요? 그죠. 도메인과 직무도 제가 이제 패스 캠퍼스에서는 제가 풀로 그런 서비스 기획을 이제 봤던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교육이라는 도메인이었고, 플리토는 이제 앱과 웹으로 이제 100%다 서비스로 이제 돌아가는 회사였다 보니까 요거에 제가 프로덕트 매니저를 좀 해보고 싶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2년 차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2년 차에 이직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해봐야 이제 중고 신입 정도 느낌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 팩캠에서 어쨌든 열심히 하면서 이제 좀 빨리 올려놨었어요. 그럼 어쨌든 뭐 이게 좀 갭이 있어가지고 일부 좀 깎고 들어가서 플리토에 다시 좀 열심히 해서 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플리토에서 후회했다 안 했다? 올릴 때까지는 후회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협상에 능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오퍼 주면 그냥 그때 받고 이제 원하는 대로 설계대로 이제 얻었었고, 이제 그 당시에 앱, 웹 그리고 심지어 글로벌까지 하는 이런 프로덕트 경험은 내가 이제 충분히 경험한 것 같다. 이제 이 단계에서 필요한 거는 이제 좀 더 큰 규모의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20년도에 이직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이제 곳이었고. 메카라 쿠베가 이제 그때 나온 그렇죠, 모델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코로나 때 이제 스타트업 붐, 지금 뭐 저금리, 그다음에 스타트업 붐, 코로나가 다 맞물린 그렇죠. 그 시대의 키워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제일 좀 이렇게 끌렸던 곳이 이제 카카오 쪽. 그래서 카카오에 있는 계열사들을 지원을 이제 10군데 넘게 한 것 같아요. 최종 면접도 한 세 번 정도 봤던 것 같고, 그 마지막에 이제 봤던 게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그래서 모빌리티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다시 또 원하는 대로 체계가 잡힌 IT 회사에서 다니는 경험을 했었죠. 오늘 좀 메인으로 다뤄볼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기획이라는, 뭐 승현님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키워드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뭐 플리토 경험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PM 역할을 좀 수행하고 싶어서 좀 깎고도 갔다 라고 할 만큼 기획의 진심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 한번 기획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서비스 기획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거나 좀 흥미를 느꼈던 계기가 있나요? 저는 이제 원래 하고 싶었던 것들은 이제 IT 서비스를 통한 사업을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게 이제 목표였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개발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어쨌든 개발은 저보다 훨씬 능한 사람들이 사실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 게 IT업에서 개발, 디자인 빼고는 다 기획자가 이제 다 하는 거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자라는 직무를 찾게 된 거죠. 그럼 기획자가 뭐냐라는 이제 정의로 넘어가면은, 사실 저도 서비스 기획 강의를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외부에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기획자라는 타이틀 자체가 사실 이게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외국에서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그런 채용 공고들, JD들 보면은 서비스 기획자를 뽑는 데가 있고, 뭐 프로덕트 오너, 맞아. 이렇게 이제 다 다르게 뽑거든요. 제가 하는 일은 다 비슷하지만 다른 직무명들로 이제 근무를 해봤어요. 서비스 기획자, 뭐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오너 이제 이렇게 근무를 해봤는데 살짝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본질적인 일 자체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우리 프로덕트가 이제 뭐 웹이든 앱이든 이런 IT 서비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게 이제 본질이죠. 그리고 회사마다 주어지는 어떤 역할과 그런 권한의 그런 범위들이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제 경험상으로 보통의 좀 큰 회사들, 이제 오너십을 주지 않는 회사들은 서비스 기획자라는 말을 많이 붙이고, 일리 있네. 그리고 2010년대부터 이제 쿠팡이나 토스 같은 이제 회사에서 프로덕트 오너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 실제로 그 어떤 회사의 그런 프로덕트들에 대한 오너십을 일부 부여하면서 PO가 이제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면서 이제 프로덕트를 이제 발전시키는 거죠. 그런 형식의 프로덕트 오너라는 말도 쓰고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은 또 스타트업들이 따라하면서 오너십 없는 프로덕트 오너가 이제 생기기도. 오너지만 오너지. PO지만 오너십은 없는. 결국은 회사마다 조금씩 용어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는 일은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 기획자,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오너 용어에 대한 질문을 저도 뭐 사실 뭐 가끔 강연을 나가거나 그러면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뭐 다 본질은 다르지 않다, 맞는 얘기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차이점 같은 부분은, 서비스 기획자는 과거 이제 웹 시대에 조금 어떻게 보면 레이아웃 좀 되게 단편적인 것 같고, 프로덕트 뭐 매니저 오너에 대한 차이는 비즈니스 레벨을 좀 더 보면은 이제 좀 오너
것 같고 그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좀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이지 않나. 사실 이제 오너십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체나 제품을 이제 운영하는 어떤 기업의 어떤 그런 사업적인 목적이나 배경까지도 좀 컨트롤할 줄 알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오너라는 타이틀이 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제가 재밌게 본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토스의 새로운 공고들을 봤을 때 프로덕트 매니저들 사이에서 핫한 회사다 보니까 토스에서는 이제 프로덕트 오너랑 프로덕트 매니저를 구분해서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채용 공고들 이렇게 자세히 이제 살펴봤어요. 그 PMF라고 하죠. 프로덕트 마켓 핏을 아직 찾아가는 과정인 이런 초창기 제품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즈니스적인 부분들도 많이 봐야 되고 사실 뭐 비즈니스 프로덕트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이제 IT 서비스들은.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든 프로덕트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계속 실험들을 돌려가면서 PMF를 찾아가는 이제 초창기 과정들을 담당하는 사람을 이제 TO라는 명칭으로 뽑고 있고 어느 정도 PMF를 찾았어요. 요걸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좀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포지션에는 프로덕트 매니저로 해서 구분해서 뽑고 있더라고요. 실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더 드리면은 제가 이제 플리토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를 할 때는 그 앱 서비스의 배포 일을 결정하는 권한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 대표님이 여기는 언제 배포해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언제 배포할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이 배포가 밀리게 되면 이게 제 책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과 권한은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죠. 왜냐하면 이제 배포라는 게 제가 이제 100%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발이 지연될 수도 있고. 근데 카프카 모빌리티 들어갔을 때는 배포 일에 대한 권한이 저한테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포라는 것들이 시스템으로 이렇게 3주 단위로 배포는 자동으로 이게 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포 주기가 정규화되어 있던 거죠. 왜냐면 이제 워낙 팀들이 많고 서비스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기에 넣을 건지 아니면 다음 주기에 태울 건지는 이제 제가 정해서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배포일이 뭐 어떻게 되고 배포를 연기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담당하는 팀이 이제 또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물론 이제 회사의 규모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직무명이 프로덕트 매니저와 서비스 기획자로 나눠져 있었겠죠. 그런 하나의 예시도 있다. 뭐 이게 딱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네,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죠. 가장 많이 또 받는 질문 중에 하나고 요즘은 또 면접 볼 때 지원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팀에서는 기획자가 어디서 어디까지 업무를 하느냐, 피그마를 잘할 줄 알아야 되나요? 뭐 UI를 잘 그려야 되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서 사실 이게 회사마다 기획자의 업무 범위도 다르죠.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어떻게 경험하셨나요? 경험했던 회사마다 달랐어요. 이게 플리토에서는 제가 이제 와이어프레임까지 그리는 게 저의 역할이었었고요. 그 제가 그린 와이어프레임을 놓고 이제 디자이너 분이랑 이제 협의를 했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디 네. 기획자가 그림을 그리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결론만 놓고 말씀드리면은 그런 업무의 범위 자체에서는 기획자가 그리지 않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근데 또 AI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와이어프레임이라는 거에 들어가는 요소, UI의 그런 형태도 있죠. 그리고 배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기획자의 주관이 들어가게 돼요. 왜냐면 이걸 버튼으로 할 수도 있고 탭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기획자가 정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와이어프레임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와이어프레임이 있으면은 서로 간에 구체적인 그림을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논의는 빨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UI나 UX에 대한 배치는 UI UX 디자이너가 하는 게 기획자보다는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레나를 구분을 하는 게 요새 이제 트렌드고요. 그래서 서비스 기획자, 프로덕트 매니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이제 비즈니스단, 유저에 대한 고민, 시장에 대한 고민, 프로덕트에 대한 고민들을 주로 해서 요구사항을 정말 좀 날카롭게 정의를 하는 게 이제 요즘 시대의 이제 기획자의 역할이고, 와이어프레임부터 그런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결과물들은 UI UX 디자이너한테 맡기는 게 요즘 트렌드고, 실제로 제가 퇴사하기 때까지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는 기획자 피그마 그리지 마까지 했었어요. 하지만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지만 요즘 추세의 기획자들은 피그마 잘 다뤄야 됩니다. 그렇죠. 뭐 모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다 네네네. 정말 뭐 너무 급하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특이 케이스에는 실제로 좀 어느 정도는 그릴 줄도 그렇죠. 유사시에는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이제 본인이 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할 줄 알아야 이제 백업도 하고, 그리고 기획자도 UI UX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디자이너의 결과물을 놓고 같이 이제 고민하고 서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사실 뭐 AI 기능이 워낙 좀 많다 보니 피그마도 뭐 피그마 메이커도 있고 와이어프레임 그려주는 솔루션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이제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보니 기획 포지션을 수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디자이너만의 바운더리가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할 수 있냐랑 전문가이냐는 영역이 다르거든요. 근데 사실 IT 업계에서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 이제 개발자는 개발자만 할 수 있잖아요. 디자이너도 디자이너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기획이라는 영역이 사실 그런 정도의 그런 전문성이나 방벽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기획은 뭐 누가 해도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런 방벽 자체는 이제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디자인 영역, 개발 영역도 이제 AI 툴들 때문에 진입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또 많이 바뀔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뭐 어떤 식으로 좀 바뀔 거라고? 전망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AI 툴들이 생산성을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프로덕트 매니저, 기획자들의 그런 생산성을 정말 극대화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1인 창업이나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방벽이 허물어지는 게 훨씬 더 역동적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적은 인원으로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게 생산 결과물을 낼 수 있으니까.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회사라는 조직은 사실 속도나 이런 것만 가지고 돌아가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이제 각자의 또 전문성이 있고 이렇게 있는 구조가 많다 보니까 이런 AI 툴들의 발달이 회사에서는 영향을 미치는데 제한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스타트업 창업자들한테 기회가 많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퇴사하시죠? 제가 퇴사를 여러 번 해가지고 가장 최근 그렇죠. 24년도 이제 한 2년 정도 되겠네요. 24년 6월. 네. 제가 24년 11월이니까 한 5개월 정도 차이가 네. 나는데 어떠셨어요? 이번 퇴사는 조금 다른 게 회사라는 그런 울타리로 한동안 벗어나는 퇴사, 이게 이직이 아닌 퇴사를 한 거죠. 당분간 어떤 잡을 찾지 않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퇴사할 때까지 이게 맞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요즘에 이제 어쨌든 채용 시장이 좀 힘들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좀 더 망설였던 것 같아요. 퇴사를 한 이유가 뭐였어요? 이전의 퇴사들은 더 좋은 어떤 조건 혹은 제가 채우고 싶었던 니즈를 쫓아가기 위한 어떤 퇴사였다고 하면은 이번 퇴사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기보다 이제 퇴사할 준비가 완료돼서 이제 제가 회사 밖에서 살아갈 준비가 돼서 되게 퇴사를 했던 거죠. 배울 거 다 배웠다 이제. 제가 조금 오만한 거지만 정확히는 세계 일주를 이제 떠나기 위해서 언젠가 이걸 끊었어야 되거든요. 때문에 이제 세계 일주를 가기 위한 준비가 다 됐다고. 그럼 좀 더 나아가면은 세계 일주는 왜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세상을 이제 둘러보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을 발굴해서 귀국했을 때 제 서비스들을 하고 싶다라는 게 모범 답안이고요. 솔직히 저도 이제 1년 8개월 정도 세계 일주를 하면서 왜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이게 불안한 사람들도 당연히 많지만 이게 또 안에 들어가서 하도 좀 힘들거든요. 여행 자체가 힘들다. 여행이 힘들죠.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일주일 단기 관광이 아니라 막 도미토리 자고 막 3달씩 4달씩 이제 계속 돌아다니는 삶이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배부른 소리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얻는 것들이 사실 이제 있다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아내분도 퇴사하시고 공동의 아이템을 찾기 위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퇴사하고 본인의 브랜드를 운영을 하면서 세계 일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해외에만 나가 있는 건 아니고 분기에 한 번씩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도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귀국을 한 상태고 그래서 한국에서의 그런 이제 업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2024년도 6월이라고 하셨는데 퇴사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그런 프로세스 네. 좀 궁금하고 어떠셨나요? 사직서 쓰셨어요? 프로 퇴사로지만 사직서를 처음 써봤어요. 사실 스타트업에서는 그렇게 정교화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퇴사를 하면서 사직서라는 걸 써야 되더라고요. 써야지. 쓰고 부서장 전교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런 거를 처음 해봤어요. 사직서 쓰고 뭐 인사팀 사인도 받고 맞아. 네, 그런 절차들을 지켜가지고 퇴사를 했죠. 제일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 그렇게 소중한 이제 퇴직금을 태우면서 다니고 있는 세계 일주에서 뭐 재밌는 아이템이나 인사이트나 아니면 뭐 또 이 서비스 장난 아닌데 뭐 이런 제품이 있다고 뭐 했던 기억에 남는 게 좀. 한국이 정말 IT가 잘 돼 있잖아요. 한국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세계는 이미 그런 IT화가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고 예를 들면은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막 한강에서 배달시켜도 막 짜장면 오고 그렇지. 배달 문화에 대한 자부심. 제가 인도 처음 갔는데 인도 가서 이제 호스텔에 누워가지고 새벽 3시에 딱 켰는데 인도에는 또 조마토라는 이제 배달 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못 시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 가도 요즘에는 배달 앱들이 한국만큼 다 돼 있다. 그렇죠. 뭐 우버 장난 아니더라고. 네, 그렇죠. 그리고 나라마다 특화된 배달 앱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또 한국만 이런 게 아니네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비슷한 줄기로
그 무인 결제.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해외에서도 다 무인 결제를 해요. 그냥 점원이 물론 있는 그 매대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런 마트나 이런 곳들은 다 무인으로 찍고 결제하고 그렇게 갑니다. 카카오티를 또 기획해본 입장에서 그 제품을 다뤄본 입장에서 우버, 뭐 그랩 많이 써봤을 거 아니에요? 많이 쓰죠. 카카오티가 낫다, 우버가 낫다. 한국에서는 카카오티가 낫다. 뭔가 우버는 이제 쓸 때마다 좀 되게 오밀조밀하잖아요. 아, 그쵸. 동남아를 가서 뭐 그랩을 써봐도 되게 그 텍스트나 이제 그 UI 배치가 소위 이제 패딩 값이 좁다 뭐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런 걸 좀 안 느끼셨어요?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랩이랑 우버는 조금 다르고 저는 카카오티가 그랩이랑 좀 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공용 택시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수평적 확장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랩이 그런 슈퍼앱 전략을 많이 쓰고 있고 뭐 기사들을 위한 대출이라든지 이런 되게 이동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버는 조금 다른 게 우버는 그 승차 공유라는 그 기능을 굉장히 수직적으로 더 깊게 파는 버티컬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좀 예로 제가 남미에서 이제 우버를 많이 타다 보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끼는 그런 국가들이나 도시로 진입을 하면은 우버를 부르면은 핀 번호가 떠요. 네 자리 숫자를 코드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버를 탈 때 기사랑 저랑 그 핀 코드를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매칭이 되어야 운행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뭐 기사가 허용되지 않은 기사일 수도 있고 승객이 허용되지 않은 승객이 그래서 핀 번호를 서로 인증을 해야 이제 갈 수가 있고 또 이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도시로 들어가면은 핀 번호를 안 주더라고.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파리 가보셨나요? 파리 옛날에 가봤어요. 파리 그 샌드강 유람선 많이 타잖아요. 한 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밤에 내려와요. 나오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집에 이제 가려면 우버를 타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우버를 잡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서가지고 다 부르고 있는데 우버가 매칭이 됐어요. 매칭이 돼도 밤이면은 번호판이나 이런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우버가 되게 재밌게 풀던데 제 호출한 앱에서 뭐 빨간색, 노란색 그 사람마다 다른 그 색깔을 띄워줘요. 쨍하게. 그리고 그걸 기사한테 보여주라고 길에서 이렇게 그러면은 기사가 거기에 나오겠죠. 빨간색 승객. 그렇게 해서 좁은 밀집된 지역에 여러 명의 그런 사람들이 부르고 또 차가 오고 이런 상황들을 색깔로 그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엄청 직관적이면서 되게 원초적인. 네, 그래서 이게 물론 그런 데이터들을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많이 고민과 그런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기획하신 분도 아주 훌륭한 필드 테스트도 많이 해봤을 것 같고. 네네. 네. 저는 동남아에서 최근에 그랩을 쓰면서 되게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네. 있는데 베트남이었어요. 네네. 가족 여행을 가서 아기가 이제 어리니까 그 인형을 이제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애착 인형을 들고 다녔는데 어떤 쌀국수 맛집에 갔어요. 네. 정신없이 막 후다닥 먹고 그랩 타고 또 불러가지고 숙소 딱 와서 돌아왔는데 호텔 딱 왔는데 애착 인형을 놓고 온 거야. 어딘지 모르죠 일단. 네. 이게 택시인가 음식점인가 식당인가 아니면 갔던 카페인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와 너무 당황스럽죠. 애가 이제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막 울고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빨리 해봐야겠다. 그 당시에 카페나 식당에 다시 가보기도 했어요. 카페는 다시 가봤는데 없고 CCTV가 이렇게 요청해서 확인해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추측되는 거는 택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뭐 카카오티나 타면 이제 기사님에게 연락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 현지 유심을 써서 그랬는지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랩 앱에서 기사님이 누군지는 뜨는데 이제 뭐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지금 보이스톡 같이 뭔가 전화 연결이 되는 기능들이 이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그랩 막 고객센터에 막 연락하고 막 했더니 직통 전화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프론트데스크 직원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렇게 뭐 메일도 써주고 그 대표 번호에 연락도 해봤는데 뭐 지금 주말이라서 그런지 즉각 대응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때 막 어떻게 짜증나가지고 앱을 보면서 막 이렇게 답답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 같은 바로 전화가 될 텐데. 찾아봤더니 뭐 그 팁을 줄 수 있어. 근데 팁을 주면서 내가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팁을 되게 비싸게 줬어. 많이 주면서 메시지에다가 혹시 지금 뒷자리에 토끼 인형이 있냐, 그거 두고 내린 사람이고 우리 지금 어디 호텔이다, 여기 프론트데스크로 와주면은 지금 팁에 몇 배를 더 주겠다. 그렇게 남겼어요. 그랬더니 진짜 기사가 왔나요? 바로 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제가 동남아 여행 간다고 하는 육아 맘이나 대디들한테 추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랩 탈 때 분실물 잘 챙기고 혹시라도 택시에 두고 내리면 이 방법을 쓰면 된다. 한국에서는 도입되기 어려운. 그렇죠. 우리나라 정세에서 맞지 않아. 난리 났죠. 카카오티에 도입이 됐었었죠. 있었나? 팁 기능이 도입이 됐다가 이제 좀 논란과
그런 것들 때문에 사라진 기능입니다. 예. 자연스럽게 약간 지금 말씀 주신 게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약간 이런 거랑 연관이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제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기능들이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게 워킹할 수 있을까? 플랫폼 비즈니스를 일단 정의를 하자면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해주고 그 중간에서 이제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를 이제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한국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플랫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로 돈 벌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특히나 이제 제가 뭐 강의든지 어디 이제 나가면 하는 얘기인데 한국 사람들 서비스 돈 안 씁니다. 이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먹고 5만 원 내면 싸게 나왔네 하고 뭐 옷을 사도 5만 원이면 괜찮다 하잖아요. 근데 뭐 서비스 연 구독료 5만 원이야. 그럼 뭐 집에 지붕 뿌리 뽑히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한국 정서거든요. 한국은 이제 서비스에 돈을 안 쓰는 이제 그런 문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만 가지고는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명확하잖아요. 정보가 필요한 수요자와 정보를 공급해주는 공급자 그 중간에서 이제 수수를 먹는 중개를 해줬으니까. 네, 그런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맞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빠르게 유니콘이 된 기업들 보면 사실 요 플랫폼 비즈니스 이제 예전에 오토오라고 하는 오프라인에서 존재하던 플랫폼 비즈니스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변환을 잘 시킨 큰 기업들이 뭐 배달의 민족, 뭐 야놀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큰 시장 플랫폼들은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이 많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그런 적당한 크기의 시장들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여전히 기회가 있다. 그런 공급자 수요자 매칭에 대한 서비스는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창업가들한테는 여전히 매력적인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시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조금 뭐 하려 그러면은 뭐 골목 상권집 네네네. 기업들의 뭐 횡포다. 네네네. 아까 말했던 어떤 그런 팁을 주는 기능 이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서비스를 오퍼레이션하는 이제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당연한 어떻게 보면 네네. 수익을 이제 창출해야만 되는 부분들을 어떤 제품의 기능단으로 녹이는 건데 또 그게 바로 직결되는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가 생활과 밀접하다 보니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이 안에 허들일 것 같아요. 뭐 네. 해외여행하면서 세계 일주하면서 요거 좀 되겠다 뭐 이런 거 좀 있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수준의 그런 IT 인프라가 되게 많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큰 시장에서 발생한 그런 서비스들을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실리콘밸리에서 유니콘 쫙 리스트 놓고 네. 우리나라 비교해가지고 똑같이. 없으면 해. 네. 뭐 사실 저는 유효한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딱 이제 그런 걸 하기 좋은 적당한 사이즈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비교해서 네, 저도 이제 뭐 여담이지만 창업을 이제 여러 번 시도를 하면서 느낀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시장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향이 가장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바꿀 수 없다. 시장과 문화나 정서나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거 안 돼요. 네. 우리나라에서 팀 문화 싫어한다. 하면 안 되죠. 네. 팁 기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그걸 바꾸려는 에너지를 다른 데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약간 물 흐르는 듯이 좀 자연스러운 그런 경험 자체에다가 소위 이제 숟가락을 얹어야 됩니다. 그렇죠. 유저를 바꾸려고 하지 말라라는 게 저의 하나의 생각입니다. 카카오모빌티 이제 회사 다닐 때 저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현장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중요시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배웠었는데 이게 책상에서 이게 뭐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기획할 바에 내가 가서 휙 뛰어보면은 이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항상 현장과 시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조수석 첫 번째 태워본 김승현 이사와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